초론적사구 이제야 참 조선이 되었다. 이봉창 되게 일왕 히로히토 수류탄 잘 터진 사람이죠. 예, 그 사람에 관련된 이제야 참 조선이 되었다 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론적 읽기라고 했는데 이거 추론적 읽기 제목을 잘 알면 시험에 나올 게 많아. 원래 이것만 한번 읽어봐도 자 한번 읽어볼게요. 글쓴이가 그래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다. 글쓴이는 독자가 이미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정보들을 생략하거나 함축하여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추론적 읽기가 필요한 이유야. 글은 정보를 생략하거나 함축하기도 해. 또 자신이 글을 쓴 목적을 의도적으로 숨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론적 읽기가 필요한 이유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적 읽기를 해야 되는데 추론적 읽기는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글쓴이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생략된 정보 이거 찾는 거고 함축된 표현의 의미, 글의 목적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야. 그러면 추론적 읽기를 잘하려면 단어나 문장, 문맥 등에서 단서를 찾고 독자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숨겨진 내용을 찾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다른 게 아니라 원래 이 문제에서 이 이봉창 이제야 참 조선이 되었다 이 교과서의 지침을 가장 잘 따르자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밑줄줄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의도는 또는 이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추론적 읽기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인물의 정서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 또 시대적 배경을 찾아내는 것, 이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는 거야. 또한 글이 쓰인 배경과 목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글의 숨겨진 주제나 목적,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해야 한다. 그러니까 문제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나와. 원래는 이 교과서의 편집 체제를 잘 따른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봉창의 태도는, 이봉창의 정서는, 이봉창의 의도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당시 시대적 시대적 배경은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추론적 읽기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는 거죠. 이제야 참 조선이 되었다. 이게 신문 일부분인데 1994년 12월 15일 기사예요. 자, 항일 독립투사 이봉창 의사가 1932년 1월 8일 도쿄에서 히로히토 1호항을 향해 수류탄을 던졌으나 암살에 실패한 뒤 옥중에서 쓴 수기가 62년 만에 일본 최고재판소 형사사건 서고에서 14일 발견됐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옥중에서 쓴 수기가 발견된 거. 수기가 서고에서 이게 발견된 거죠. 또 이 의사가 의거 후 체포되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의 신문 및 총 5,500여 쪽의 재판 기록, 두 번째 재판 기록, 수기 재판 기록, 세 번째 외교 문서도 처음으로 확인됐다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옥중에서 쓴 수기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 거야. 옥중 수기와 관련 기록은 일왕 위해 해를 가하다는 뜻이겠죠. 일왕에게 해를 가하는 관련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한일 근세사 연구가 최서면 씨가 최근 히타노 아키라 전 일본 법무상의 특별 주선으로 서고를 조사 발굴했다 해서 그래서 나온 이 옥중에서 쓴 수기가 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봉창 내용에 의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수기 가볼게요. 자, 나는 경성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게 살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경성은 일제강점기에 어디를 부르는 말이라고? 한양을 부르는 말이에요. 한양. 근데 한양에서 얼로 바뀌었어요. 한성으로 바뀌었다가 그다음에 지금 이제 경성이 되고 경성에서 다시 언제로? 서울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경성이라는 이름은 1910년대 일제강점기 시작하면서 한성을 경성이라고 발음한 거니까 지금의 서울입니다. 나는 경성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게 살았다. 그러나 철도 부지 명목으로 토지를 총독부에 수용당하자라고 했죠. 이게 이제 일제강점에서 토지를 이제 수탈한 거죠. 토지를 총독부가 이제 뺏어가게 된 거야. 그러면서 집안의 가운이 기울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아버지가 병석에 눕게 되었고 가운이 기울기 시작했다. 집안의 운세가 크게 기울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사립학교인 4년제 용산 문창보통학교를 졸업하고는 바로 직장 생활을 해야 했다. 이렇게 별 내용 없어요. 여기는 이제 가세가 기울어서
졸업하자마자 직장 생활을 해야만 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그 내용. 자, 그다음 요 뒤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미리 옆부분 얘기해 줄게. 뒷부분. 일단 첫 번째는 이봉창이 조선에서 일본인에 비해서 차별받는 모습, 조선인이라고 차별받는 모습이 나오고, 그 뒷부분에는 또 일본에 가서도 차별받는 모습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이 그런 차별을 받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독립에 대한 의지를 다지면서 실행하는 것까지가 뒤에 나와 있어. 이 뒷부분은 이제 차별받는 내용이 주로 나오게 될 거야. 자, 가치없는 세상인식 여기 한번 가볼게요. 일본인 상점에서 이제 점원 노릇을 하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철도 부지로 수용되는 바람에 가세가 크게 기울었어. 그래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업을 했죠. 일본인 상점에서 점원 노릇을 하다가 철도국 시험을 보아 용산역 전철수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취직하게 됐어. 그때 일본 사람들은 1년에서 1년 반반 일하면 승진이 되었어요. 1년에서 1년 반이면 승진이 됐고, 그에 비해 조선인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착실하게 근무해도 그렇게 빨리 승진할 수가 없었어요. 또 조선인 전철수는 1년에 2번 주는 상여금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았지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근무를 계속할 뿐이었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전철수로 일할 때 일본인에 비해서 차별받는 내용이야. 어디에서? 승진에서. 두 번째, 상여금에서 각각 차별을 받게 되죠. 하지만 그때 이봉창은 어땠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근무를 계속했다라고 얘기했죠. 네, 거기에서 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포기한 거지. 자포자기. 이건 단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승진과 상여금에서 차별을 받았죠. 거기서 자포자기하는 이봉창의 모습이 나옵니다. 좀 더 가볼까요?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3년 동안 나와 같이 근무한 일본인은 벌써 계장이 되었어. 승진했죠. 나보다 1년에서 1년 반 늦게 채용되어 나에게 일을 배운 자도 어느새 개 담당 견습이 되어 나를 부리게 되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진급으로 차별을 받게 된 내용인 거야. 나랑 같이 했는데 그 사람 벌써 계장이 되고, 나보다 1년 반 늦게 온 사람도 견습이 돼서 나를 부리게 되는 거야. 이렇게.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죠. 그때 나의 가치 없는 생활을 알고 세상이 우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게 이제 차별을 받으면서 느낀 점이야. 야, 나의 가치 없는 생활, 내 생활이 이렇게 가치가 없구나. 응? 그리고 이런 세상이 좀 우습기도 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일본인이고 나는 조선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죄 없이 매를 맞고 발길질을 당하더라도 말대꾸를 하지 않고 지내하며 현실을 체념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차별을 받으면서도 그래, 난 조선인이야. 조선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현실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된 거죠. 진급, 상여금. 여기서 차별받아도 어쩔 수 없어. 난 조선인이야. 그래서 체념하게 되는 소극적 태도를 가지게 됐죠. 자, 같은 인간인데 차별 대우를 받으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다라고 했죠. 느낀 점 두 가지죠. 저 위에는 아까 뭐 있었습니까? 나의 가치 없는 생활을 알고 세상이 우습게 느껴졌고, 또 삶이 상황이 허무하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원래 이제 허무주의라는 건 보통 우리가 허무함을 어떨 때 느끼냐면요. 큰 전쟁이라든지 일제강점기 이런 큰 시련을 겪고 나면 젊은이들이 허무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허무주의라는 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대의 큰 흐름에 묻혀버리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허무주의가 빠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6.25 전쟁을 겪은 세대들 또는 일제강점기 현실을 겪은 젊은이들이 뭔가를 하기 열심히 해. 근데 나의 노력하고 상관없어. 시대 흐름에 따라서 결정지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이렇게. 자, 비록 거지가 되더라도 이렇게 조선인과 일본인을 차별하는 직장은 더 이상 다닐 수 없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차별을 받으면서 느낀 점이 세 가지야. 어떻게 한 거야, 첫 번째? 직장 더 이상 다닐 필요 없다. 참 삶이 허무하다. 그리고 내 세상이 우습다. 이렇게 느낀 거야. 자, 세상이 우습다. 삶이 허무하다. 그리고 이런 직장은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직장을 때려치고 어디로 가게 돼요? 일본으로 가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조선에서 차별받는 내용인 거야. 자, 그래서 따로 취직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사직하고 말았습니다. 자, 사직하고 말았어요. 회사를 그만둔 거지. 대책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 성격도 약간은 대책 없는 거야. 한마디로 피야, 피. 아, 피 맞냐? 피야. 제의가 아닌 거야. 일 그만두려면 직장을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계산적이지 않는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일이라고요. 또 가볼게. 1925년이에요. 1925년 11월 하순. 나는 오사카에 있는 동창생을 믿고 오사카로 갔어요. 하지만 친구가 있더라도 직장은 내가 구해야 했죠. 뭐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오사카로 그냥 날아간 거야. 친구가 너 거기서 뭐야? 너 오사카야? 거기 일 좀 할 만하냐? 알았어, 내가 갈게 하고 간 거야. 근데 거기서도 친구가 있다고 해서 나의 직장까지 잡아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또 거기서도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계산적이지 않은 성격을 보여주는 일화가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이 사람은 참 계산적이지 않았어요. 이게 1925년입니다. 도착한 지 사흘째 지리도 모르는 오사카를 뛰어다녔어요. 얼마 후 소개업자를 만났죠. 수수료를 주니까 소개장을 써주길래 몇 군데 찾아갔습니다. 소개장을 써줘. 나 소개업자 있으니까 너 취직하려고? 그럼 내 소개장 써주면 취직했지만 여기 가. 써줘. 아니 그냥 가? 응. 못 가네. 돈 줘야지. 여기 돈 받아. 돈 받아서 소개장 써줬어. 그리고 소개장을 가지고 같이 가면 거기서 뭐라 그래? 2, 3일 전에 채용이 끝났다. 나이가 많다는 등 가진 핑계를 대며 채용을 거절했어요. 그럼 얘 뭐 한 거야 지금? 짜고 치면 고스톱에 당한 거죠. 사기당한 거죠. 취업 사기. 그제야 나는 소개업자에게 사기를 당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자, 이것도 항상 잘 생각해봐. 모든 내용은 잘 기억하려면 큰 덩어리로 글을 구조화해서 기억을 해야 돼. 자, 쓰면서 들어봐요. 맨 처음 나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경성에 있었죠. 그죠? 우리 집은 경성에 있었죠. 꽤 잘 살았죠? 그러다 어쩌다가 가세가 기울었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 땅을 흡수했죠? 그래서 가세가 기울었어요. 그래서 보통학교를 4년에 졸업하고 바로 뭐 해야 돼? 직장을 알아봤어야 되겠죠? 그러다가 철도 공무 시험 와서 전철수로 일하게 되지. 그 직장에서 차별을 겪네? 두 가지 차별을 겪죠. 어떤 측면에서? 진급, 승진, 또 상여금. 이거 차별을 겪게 돼요. 그래서 나랑 똑같은 사람이 계장이 되고요. 나보다 1년에서 1년 반 늦은 사람이 나를 견습생이 돼서 나를 부리게 되는 거야. 이때 느낀 심정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죠? 나의 삶에 가치 없으니까 참 세상이 우습다. 두 번째는 허무하다. 세 번째 때려치자.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그래서 때려치자. 때려쳤죠. 근데 이 자리 구해놨어, 안 구해놨어? 안 구해놨죠. 그냥 친구가 어디 있어? 오사카에 와. 대책 없이 가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봉창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가서 이제 취직자를 구해야 되는데 소개소에 가서 소개장을 써줬지? 근데 가면 뭐라 그래? 2, 3일 전에 끝났다. 나이가 많다. 뭐 당한 거야? 사기를 당한 거야. 그래, 여기 취업 사기를 당한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자꾸 내용을 정리해야 돼. 자, 어느 날 우메다역 앞에 사립 직업 소개서를 찾아갔다. 고배철도 우체국 열차계 모집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찾아가 물으니 호적 등본과 신원증명서가 있으면 채용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전보로 본국에 부탁해 서류를 떼어오고 소개장도 얻어 담당 주임에게 제출했다. 그랬더니 담당 주임이 서류 보고 뭐를 한 거야? 얘 조선 사람이구나 라는 거 알거죠? 서류를 보고는 히로시마보다 서쪽의 사람은 시모노세키에서 취급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는 채용할 수 없다 라면서 거절하는 것이었다. 애초에 거절해도 되는 거잖아. 근데 서류 보니까 조선인이잖아. 그래서 거절하게 돼. 핑계대고 거절한 거죠. 취직을 이제 여기서는 취직도 안 돼. 취직에서도 차별을 받는 거지. 이렇게. 조선에서 차별받고 일본에서도 더욱더 차별을 받겠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할 것이지 하고 덤벼들고 싶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나는 조선인이기 때문에 채용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게 조선인이라서 차별받는 거죠. 같은 인간이지만 조선인은 인간 취급을 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조선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행세를 하려 내가 잘못했다. 이게 진짜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조선인인 걸 까먹고 사람 행세를 하려고 했네. 난 조선인인데. 그래서는 안 됐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자조죠. 이렇게. 어떤 자조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길 느꼈죠. 여기서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뭐해? 조선인이라고 이제 차별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다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어렸을 때 경성에서 부유하게 자랐죠. 총독부에서 토지를 가져갔죠. 그래서 가세가 크게 기울고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요. 그래서 보통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뭐 해야 돼? 취직을 해야 됐죠. 그래서 전철수로 취직했습니다. 진급과 승진에서 불평등, 차별을 받죠. 나랑 같이 입사한 사람이 계장이 되고 나보다 1년에서 1년 반 늦은 사람이 견습생이 돼서 나를 부리고, 그래서 여기서 뭐해? 나 세 가지를 느끼죠. 세상이 우습다, 허무하다, 때려치자. 그리고 친구 오사카 있으니까 오사카로 가. 대책 없는 성격 두 가지 나오죠. 당장 때려치고 오사카로 가죠. 갔다가 취업 사기 당하지. 사기 당해. 그리고 나서 취직하려고 했는데 취직도 안 되지. 무슨 이유 때문에 취직이 안 돼?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취직이 안 되는 거야.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취직이 안 돼. 그래서 야, 나 진짜 내가 이 조선인인 걸 까먹고 사람 항사하려고 했네. 자조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여기서 절망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차별을 겪으면서 절망하게 되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여기 제목, 소제목에서 이유 있었던 후한 노임이라고 했죠. 후하다라는 얘기는 넉넉하다라는 뜻이야. 후하다. 뭐가? 노임. 노임이는 뭐예요? 일한, 노동, 대가, 노동의 대가, 노임. 노동의 대가. 월급이죠, 월급. 이유 있었던 후한 노임. 내가 이제 월급을 좀 잘 받았나 봐. 한번 가볼게요. 아까는 1925년이 오사카로 넘어온 거고요. 여기는 1927년이에요. 이치오카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하숙집에는 조선 사람들만 있었다. 모두 부두 노동자들이다. 부두가 뭐야? 부두? 항구. 그치? 항구. 부두 노동자들, 짐을 실어주고 짐을 내리고 이런 사람들이겠죠. 나만 한때 가스회사 일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부두 노동자 틈에 끼게 되었대요. 부두 노동은 내가 했던 최고의 육체 노동이었대요. 와, 내가 했던 노동 중에서, 지금까지 했던 노동 중에서 가장 힘든 노동이었대요. 처음 사흘간 무리하게 일을 했다가 나흘이나 병으로 누워 있어야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추론하는 내용이야. 이 내용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아, 얘가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해본 적이 없다. 또는 그 일이 그만큼 힘들었다. 이게 추론할 수 있다는 거니까. 아무튼 내가 그렇게 그동안 이게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3일을 일하고 4일째부터 끙끙 앓아서 병원에 4일을 입원해 있었대. 누워 있었대. 병원에 누워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노임을 받는 것은, 이제 품삯을 받는 것은 평생 처음이었다. 근데 돈을 많이 줘. 첫날은 3원 20전이고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3원 50전을 받았다는 거야. 여기서 많은 노임을 받았던 부두 노동이래요. 그래서 야, 이렇게 힘드니까 돈을 많이 주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렇죠? 이치오카에서. 여기 어디라고? 여기가 이치오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 월급이 첫날은 3원 20전이고 그 다음날 3원 50전이면 더 지나면 월급이 더 올라야 되잖아.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무슨 일을 하든 시간이 지나면 보수가 오르는 것이 상식인데 나의 노임은 내려가는 것이었다. 이상해. 왜 내 월급이 점점 작아지지? 하도 이상해서 주변에 물었더니 반장이 처음에는 너를 일본 사람인 줄 알고 그 임금을 주었대.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다 창씨 개명을 해야지 일본 갈 수 있어요. 지식인들도 일본 유학을 하려면 다 창씨 개명을 해야 돼. 이 사람은 기노시타 세이조라는 일본식 이름을 쓰고 있었어. 그래서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저 임금을 주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선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수가 어떻게 된 거야? 보수가 달라진 것이다 라고 말해준 거야. 그쵸? 그래서 조선인이면 부두 노동을 월등히 잘해. 아무리 잘해도 3원 50전은 못 받는다는 거야. 근데 나는 이틀 만에 3원 50전 받았잖아. 아무리 잘해도 3원 50전은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이 점점 깎이게 된 거죠. 그래서 능력과 관계없이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는 현실인 거죠. 부두 노동일 하면서 이제 3원 20전, 3원 50전 받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차별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유체 노동까지 조선인이라고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니라고 하죠. 이렇게 육체 노동일에서도 차별을 받아야 됐던 조선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쓰면서 들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봉창 맨 처음에 어디서 살았습니까? 경성에서 부유하게 살았지?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총독부에서 토지를 가져가지? 그래서 가세가 크게 기울어서 보통학교를 4학년만 다니고 취업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맨 처음에 점원으로 일하다가 전철수 일을 하게 되죠? 자, 전철수 일을 하면서 어떤 차별을 겪죠? 승진과 상여금에서 차별을 받게 되죠. 같이 입사한 사람이 계장, 나보다 1년이나 1년 반 늦은 사람도 견습생이 돼서 나를 부리게 되죠. 거기서 세 가지 느끼죠. 세상이 우습다, 허무하다, 때려치자, 이렇게. 그래서 오사카로 대책 없이 뭐죠? 친구 따라서. 근데 여기서 맨 처음에 뭘 당해? 취업 사기를 당하지. 그리고 취직이 돼야 안 돼. 안 됐어. 왜 안 됐어? 조선인이란 이유로 안 됐죠. 여기서도 차별을 겪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부두 노동기를 하게 되겠죠. 부두 노동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월급이 후하죠. 첫날은 3원 20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원 50점이야. 와, 이거 이렇게 후한가? 되게 힘든 일이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월급이 오히려 도리어 깎여. 왜 깎여? 조선인이라서. 그러니까 조선인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3원 50점까지는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금액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육체 노동에서까지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깨닫게 된 거지. 이렇게 자꾸 정리하면 내용이 머릿속에 와. 근데 원래 이걸 니네가 정리해야 되는데 니네는 읽다 보면 지겨워. 아는 걸 또 읽고 해주니까 누가 정리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정리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 여기는 차별받는 겁니다. 조선에 와서도. 그 다음 이제 죄 없이 갇힌 유치장. 차별받는 내용은 계속됩니다. 임금에서만 차별받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 다음 차별도 받습니다. 죄 없이 갇힌 유치장. 아까 1927년이었어요. 이치오카. 오사카는 1925년이었어요. 1925년 오사카, 1927년 이치오카, 1929년은 교토. 1928년 일왕 즉위식이 교토에서 있었다. 나는 그때 하석지 부근 세탁소에서 일하는 조선인 야마즈미, 나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일본인 이와다와 함께 일왕 즉위식을 보기 위해서 교토로 갔다. 일왕 즉위식, 얘가 즉위한데 우리 다 같이 구경 가자. 그래서 구경 가게 된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느끼는 거야. 정체성의 혼란을 느껴요. 여기서가.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 가볼까? 생각해보니 나는 불행한 인간이다. 왜 불행하냐? 조선 사람으로 태어나 우리 이태왕 전하의 영화를 뵌 일이 없고, 이태왕이라고 하면 누구겠어? 고종황제야. 고종황제의 영화를 얼굴도, 나는 조선인으로 태어나서 조선의 왕의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또 한일합방 후 신일본인이 되었다고 해도 신일본은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니? 신일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새롭게 일본인이 된 사람이라고. 되었다고 해서 일본 왕의 얼굴도 본 일이 없다는 거야. 또 조선 역사를 배운 일도 없고 일본 역사를 배운 것도 없어. 그럼 나는 조선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야? 정체성의 혼란.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그는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야. 조선과 일본 어느 쪽도 잘 알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죠. 그래서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본 거야. 나는 조선 왕도 본 적도 없고 조선 역사도 몰라. 일본 왕을 본 적도 없고 일본 역사도 몰라. 나는 이거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정체성. 나는 조선인이야? 일본인이야? 조선인도 아닌 것 같고 일본인도 아닌 것 같고 너무 이거 부끄러운데 이렇게 됐죠. 일왕 즉위식이 열린 날은 아침 7시부터 참석자들을 식장에 들어가게 해주었다. 신체 검사를 받는데 세 사람 가운데 나는 마지막에 서 있었다. 나는 무기를 감추고 있던 것도 아니어서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내 주머니에서 한문과 한글이 섞인 서울에서 온 편지가 있는 것을 보더니 자기들 본부까지 잠깐 가자고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선인이잖아. 그래서 의심받게 된 거지. 그래서 경찰서 유치장에 가게 되게 됩니다. 왜? 주머니에서 한글과 한문이 섞인
서울에서 온 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별로 이상한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곧 끝날 줄 알고 따라갔다. 그런데 1시간 반쯤 지나 이번에는 아무 설명도 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집어넣는 것이었다. 아니 편지 갖고 있다고 응? 유치장에 갇히게 된 거야. 그 편지에 한글과 한문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이유로 섞여 있다는 이유로 사실 잘못한 게 없는데 갇히게 된 거죠. 근데 유치장에 며칠 동안 갇혀 있었냐? 꽤 오래 갇혀 있었죠? 뒤로 가볼게. 유치장 안에 들어가 보니 나처럼 죄 없이 검석에 걸려 잡혀온 사람이 34명이나 있었다. 야, 검석이는 무단 검문이라고 했죠? 검석이니까 너 죄 질 것 같은데 죄 지을 염려가 있는 사람을 가두는 거야. 이거 되게 웃기죠? 죄를 짓지도 않았어. 죄 지을 염려가 있다면 가둬놓는 것이겠죠. 그날 밤으로 반은 석방되었고 나머지도 다음 날 아침에 석방되었다. 그런데 나만은 풀어주지 않았다. 다른 사람 다 풀려났는데 자기만 풀려나지 않은 거야. 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는가. 이거 자조야. 난 왜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지? 일왕의 얼굴을 본답시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하루 일을 쉬면서 오사카, 교토까지 왔는데 마치 돈을 써가며 교토의 유치장을 구경하고 온 꼴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나는 왜 이런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래? 좌절, 절망감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유치장에서 이제 하루를 보내면서 느끼는 이제 좌절감이 되는 거야. 1927년에 이치오카에 왔죠. 이치오카에 와서 후한 노임을 받았지. 하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일본인이라 그렇게 준 거야. 다시 원래대로 깎았어. 그러다가 1928년에 일왕 즉위시로 보러 갔지. 거기서 뭘 느껴? 나는 조선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고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슬퍼하지. 그러다가 검문에 잡혀서 유치장에 갑니다. 유치장에 가면서 아무런 죄도 없이 유치장에서 갇히게 되지. 그래서 거기서 좌절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 이렇게. 구속된 지 11일째. 올해도 갇혀 있었죠? 구속된 지 11일째 되는 날 내가 재촉을 했더니 고등교 형사가 나를 불러냈는데 그가 네가 가지고 있던 편지를 읽을 수 없어. 지금까지 풀어주지 못했는데 네가 일본어로 읽어줄 수 있겠냐? 라고 물었다. 그럼 내가 이렇게 11일 동안이나 유치장에 갔었던 이유가 뭐야? 편지, 한글하고 한문이 섞여있는 편지에서 한글 부분을 해석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다 가둬놓은 거야. 네가 일본어로 읽어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일본어로 읽어주고 고베 고니시라는 형사가 있는데 그가 내 신원을 알 것이라고 했더니 좀 있다가 풀어주게 돼요. 이럴 때 쉽게 또 풀어줘요. 신원 보정이 되니까. 이렇게. 불쌍하다. 자, 유치장에서 갇혀서 절망감을 느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방해 주었다라고 됐죠. 자, 요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요 밑에까지 한번 해볼까? 그 오사카로 돌아왔죠. 오사카에서 유치장에 며칠을 갇혔니? 11일을 갇혔지. 그동안 일을 사실대로 얘기했어. 내가 이래서 갇혀 있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소문이 났어. 쟤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유치장에 갇혔을 거야. 억울하게 갇혔다는 자신의 말을 잊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상한 소문과 오해를 한 거지. 쟤 독립운동가인데 쟤 이상한 사상 가지고 잡혔대. 사회주의 사상 하나 봐. 이런 오해만 쌓이게 된 거죠. 자, 좀 더 해볼까요? 여기까지 하고 갈까요? 이러한 상황에 점점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사람과 세상을 원망하게 되었다. 뚜렷한 사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상도 자연히 변화하였다. 내 머릿속에 드는 사상도 자연히 변화된 거야. 어떻게? 민족의식을 깨닫고 반일 감정이 생기게 되는 거야. 반일 감정과 민족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야. 유치장에서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갇혀있어. 11일 동안. 사람과 세상을 원망해. 내가 특별한 사상이 있었던 건 아닌데 자꾸 이러니까 반일 감정이 생기고 민족의식이 꿈틀꿈틀 되는 거지. 그래서 무엇이든지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있으면, 누가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있다면 뛰어들고 싶었어. 심지어는 사상운동에 몸을 바치자는 생각마저 들었어. 사상운동,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주의 운동이라든지 이런 사상운동에 몸을 바치자는 생각마저 들었단 말이야. 하지만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어.
그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조선인이니까 조선 독립운동에 몸을 바쳐서 2천만 동포를 위해 일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지. 정체성을 깨달은 거지. 왜? 나는 조선의 정체성을 깨달은 거야. 그리고 해야 될 소명의식, 내가 조선 독립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고, 그러나 그런 길은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 이렇게. 그러한 거는 얻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전반부인데요. 자,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앞에서 한 번 더 해보자. 유경아, 너는 어디서 살았다고? 원래? 경성에서. 어떻게 살았어? 부유하게 살았지. 하지만 토지가 조선 총독부에 수용되고 나서 가세가 크게 기우지. 그래서 보통학교 4학년을 마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일본인 전원에서 점원으로 일하다가 전철수로 일하게 되는데 여기서 차별을 받죠. 차별은 몇 가지 모습의 차별을 받죠? 차별. 어떤 차별을 받아? 전철수 일하면서 두 가지. 진급과 상여금이죠. 나랑 같이 일한 사람이 계장. 나보다 1년이나 1년 반 늦게 온 사람이 견습생으로 나를 부려. 거기서 느끼는 감정 세 가지. 세상이 이런 나의 삶이 가치 없다. 그래서 세상이 우습다. 허무하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때려치자. 대책 없이 때려치죠. 그리고 친구 따라서 어디 갑니까? 오사카로 가게 됩니다. 1925년이죠. 오사카로 가게 돼요. 오사카로 갔다가 취업 사기 당하죠. 그래요. 취업 사기 당해. 그리고 또 취업해준다 해서 갔더니 취업도 안 된대지. 왜 안 돼?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다가 이제 1927년에 이치오카에서 뭐로 일하게 되죠? 부두 노동을 하게 되지. 근데 임금이 어떻게 돼? 많이 줘. 처음에 많이 줘. 첫날 3원 20점, 둘째 날 3원 50점을 주는 거야.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임금이 어떻게 돼? 줄어들어. 왜? 내가 조선인인 줄 알고. 조선인 아무리 일을 잘해도 3원 50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 이렇게. 이래서 이런 육체 노동에서조차 차별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러다가 1928년 어디 갑니까? 그래, 교토로 가죠. 일왕 즉위식을 보러 갑니다. 근데 곳곳에 가다가 뭐에 걸려? 검속에 걸려서 유치장에 갇히게 되지? 유치장 뭐 때문에 갇혀? 주머니에서 한글과 한문이 섞인 편지 때문이지. 거기서 11일을 갇히게 돼요. 그러다가 한국어를 일본어로 내가 읽고 또 형사 한 명의 신원 보증을 해서 풀려나게 되지. 돌아왔더니 나한테는 이상한 오해, 이런 오해가 싹 터 있는 거야. 쟤 무슨 사사운동을 하나? 이렇게. 이러다 보면서 이제 절망감과 자존감을 느끼면서 뭐에 눈뜨게 돼? 사상이 변하게 되는 거지. 민족의식에 눈뜨게 되고, 나는 사상운동을 해볼까? 라고 하다가 정체성을 깨닫겠죠. 그래! 나는 조선인이야. 그렇다면 조선의 광복을 위해서 2천만 동포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거지. 그래서 세상에 있는 원망과 독립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앞에가 일제강점기 조선으로서 견도했던 차별, 그에 따른 상실감과 분노, 그 다음에 독립에 대한 의지, 민족의식을 깨닫게 된 거지. 자, 근데 깨닫기만 했지 특별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기회가 주어지진 않았잖아. 한때 일본인 행세 갑시다. 그러다가 또 생각을 바꿨어. 그래, 독립운동 해야지. 마땅한 기회가 없네? 그러다가 또 생각을 바꿔.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속이고 살아보려고 했다. 야, 차별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나 차라리 그냥 아예 일본 사람으로 속여서 살자. 그럼 마음이라도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1929년 오사카시 스루와시에 있는 비누 도매상에서 일본인이라고 속이고 점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비누 가게에서 일본인이라고 속이고 했습니다. 독립운동이 싹 해야 되겠지만 방법이 없어. 그래서 생각 고쳐서 그냥 아싸리 그냥 일본인으로 살자. 마음 먹었죠. 스루와시 부구는 오사카시에서 조선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나는 일본인 행세를 하느라 조선인들과는 교제를 완전히 끊었고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조카딸의 집조차 출입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완벽한 일본인으로 살기 위해서 조선인과 교류를 끊고요. 조카딸의 집조차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조선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와서
서투른 일본말로 물건의 값을 묻고 때로는 흥정을 하려 했다. 그럴 때면 일본인 주인은 귀찮아하면서 욕을 하고 더러운 물건을 팔지 않는 때도 있었다. 한 번은 일본말을 한마디도 모르는 조선 여자가 물건을 사러 와서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일본인 주인은 물건을 훔치러 온 것으로 오해해서 큰 소리를 지르게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선인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지. 조선인을 무시하는 일본 주인의 태도. 조선인을 무시하는 일본 주인의 행동과 태도, 행태가 되겠죠. 이렇게. 자, 앞에서 완전 좌절했어. 분노를 느껴. 그러다가 나 독립운동 해야 되겠다. 한데 방법이 없네. 그래서 다시 생각을 바꾸고 그럼 좋아. 완벽한 일본인 행세를 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비누가게에서 일본인 행세하면서 점원으로 있죠. 자, 그러기 위해서 완벽하게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 조선 사람과 교류도 끊고 조카 딸도 찾아가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 점원에 조선 사람들이 오면 일본인 주인이 무시해 소리 지르고 도둑으로 몰고 물건을 팔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태도를 봅니다. 그럴 때 내가 나서서 한마디 거들어주면 일본인 주인과 조선 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고 보고만 있었다. 왜? 뭘로 살기 다짐했으니까? 일본인으로 살기로 다짐했으니까. 그렇지만 서글펐다. 이렇게. 그렇죠? 일본인 행세를 하면서 느끼는 서글픔이죠. 처음에 일본인 행세를 했으면 모를까? 독립운동에 대한 뜻을 품었다가 다시 생각을 바꿔서 일본인으로 살자라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서 서글픔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서글픔. 자, 일본인 행세를 하면서 인간적인 고뇌를 느끼게 됩니다. 왜 나는 일본 사람인 양 속이고 있는 것일까? 일본인으로 속이고 살면 조금이나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일본인으로 살려고 했는데 역시 이것은 고통이다.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은 거짓이다. 일본인으로 속이고 산다는 것은 잘못이다 하고 여러 번 후회했자. 이거 뭐니?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야.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아가자. 내가 왜 일본인 행색을 해? 조선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잘못이야. 일본인으로 속이고 사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라고 여러 번 후회하게 되죠. 자, 이렇게 여러 번 후회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내용이 많아지면 이제 기억하기 힘들어집니다. 부유, 맨 처음에 어디서 살았다고? 돈은? 부유했어? 네, 부유했죠. 아버지의 땅이 종족부로 되는 바람에 가세가 크게 기울죠? 그래서 뭘 하게 돼? 보통 학교 4학년을 마치고 취직전선에 나오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일본인 상점에서 일하다가 전철수로 일하게 되죠? 여기서 차별을 몇 가지 겪는다고? 뭐하고 뭐? 상여금과 진급을 얻게 되는 거죠. 진급은 나랑 같이 온 사람이 계장, 나보다 1년 후배가 견습생이 돼서 나를 부려. 세 가지 감정 느끼죠? 참 허무하다, 우습다, 때려치자. 그래서 1925년 오사카로 갑니다. 오사카로 가요. 오사카로 갔다가 취업 사기 당하죠. 그러다가 또 취업하려고 했더니 안 시켜주죠. 왜 안 시켜줍니까? 조선인이란 이유로 취업을 시켜주지 않죠. 거기서 이 사람은 또 슬픔을 느끼게 되죠. 그러다가 1927년 이치오카에 가서 무슨 노동을 합니까? 부두 노동을 하는데 처음에 후한 노임을 받죠. 왜 그랬죠? 일본인인 줄 알고. 그 이후에 노임이 자꾸 깎이게 됩니다. 노임이 자꾸 깎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또 나는 왜 내가 조선 사람으로 일본인 행세를 하려고 했나? 그래서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928년에 어디 갑니까? 교토에 뭐 보러? 일왕 즉위식 보러. 하지만 검색에 걸려 유치장에서 며칠 동안? 11일 동안. 왜 유치장에 들어갔죠? 한문이 섞인 편지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 어쨌든 일본어로 번역해주고 신원 보증서를 형사 한 명 소개시켜 풀려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지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해? 소문과 오해가 있죠. 그래. 그러다가 야, 내 사상운동이나 한번 해볼까? 뭐 조선 사람의 독립운동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지. 마음을 먹는데 할 방법이 없지. 그래서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뭐가 되겠다고? 완벽한
일본인이 되겠다 해서 비누가게에서 일본인처럼 삽니다. 그래서 일본인 지훈이, 일본인 주인이 조선인을 무시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안타깝게 느끼죠? 이렇게. 네. 그리고 정체성을 깨닫죠. 나는 조선인이다. 조선으로 살아야 된다. 일본으로 속이고 사는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후회하게 됩니다. 1930년 11일 오사카를 불경기 때문에 칠익난이 심했습니다. 그때 친구인 박군한테서 상하이의 영국 전자회사가 조선 사람을 매우 우대해서 채용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상하이가 가죠. 그 당시 상하이에는 뭐가 있었죠? 상하이에는 임시정부. 임시정부가 몇 년도에 세워졌냐? 1930년은 왠좀 아닌 것 같지 않냐? 임시정부가 그때 세워져? 임시정부 수를 쟀네 그러면. 그래, 1919년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이 모여서 조선독립선,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죠. 3.1운동 2부인데 몰라요. 3.1운동 2부지. 3.1운동에 감명 받아서 어렵네. 아무튼 30년이 민시정부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을 것 같아. 있었다고 칩시다. 시연 있었어? 확실해? 확실해? 몰라. 자, 임시정부가 있던 상해죠. 그래서 거길 가게 됩니다. 왜? 영국 전자회사에서 돈을 많이 준대. 우대를 해준대, 조선인을. 그래서 2년간 일본인으로 속이고 살아보았지만 그것은 역시 고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본명인 이봉창으로 조선인으로 생활을 각오하고 곧 상하이로 갔다. 자, 조선인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 이봉창으로서 상하이를 가게 됩니다. 조선인 이봉창으로 상하이를 가게 됩니다. 그 다음까지 무슨 세이코라는 이름을 썼었지? 상하이 임시정부 나오죠? 상하이에서는 임시정부를 찾아가 나의 사정을 설명하고 취직도 부탁했다. 그러다가 단장인 백정선을 만나게 되어 나의 이력을 이야기하고 일본의 실정을 알렸다. 여기서 백정선이 누구라고? 김구래, 김구. 이야기를 나누며 백정선도 점차 나를 믿게 되었는데 나는 교토 검속대의 원한을 잊지 못하고 점차 독립정신에 빠져들었다. 그래서 백정선이 준비해준 수류탄 2개를 가지고 도쿄에 와서 이번 거사를 하게 된 것이다. 라고 했죠. 이러한 마차에 폭탄을 던지게 된 거죠. 거사를 일으켜서 하게 된 거야. 여기 이제 후반부는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거사를 치르게 된 계기가 여기가 후반부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완벽한 일본인으로 살다가 오사카에서 완벽한 일본인으로 살았죠. 친척 집에도 안 가고 사촌 조카 딸 집에도 안 가고 일본인도 교류 안 했어요. 집주인이 이제 일본인을 차별하고 도둑 취급하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었어요. 왜? 조선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영국 전자회에서 조선 사람 우대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죠. 그때는 어떤 이름으로? 이봉창이라는 조선 자신 이름으로 상하이로 가게 되죠. 그래서 상하이로 가서 백정선한테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 취직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츰 백정선은 나를 믿게 되고 그가 준비해준 수류탄 2군을 가지고 이러한 히로히토를 향해서 거사를 행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내용 정리 잘 됐죠? 이렇게. 자, 이봉창의 태도 하나 볼게요. 조선운동에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지만 기회가 없었지. 그래서 생각을 아예 바꿔서 일본인처럼 속이로 살기로 하지. 그래서 일본인으로 속이고 사는 것은 잘못이라고 후회하지. 그때 때마침 상해에 있는 영국 전자에서 조선이 우대한다고 하니까 거기를 따라가서 백정선을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자, 이봉창이 의거하게 된 과정. 오사카가 불경기가 심해지지. 그래서 영국 전자에서 오라고 하죠. 그래서 조선에 사는 것이 고통스럽죠. 그래서 상하이에 영국 전자회사가 조선 사람 우대한다는 채용 소식을 듣고 조선인 이봉창으로 생활을 각오를 하고 상하이로 건너가게 됩니다.
임시정부 당장 백정서를 만나 일본의 실정을 알리고 차차 독립정신에 빠져들어 거사를 치르게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추론적 일기였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전반부 가치없는 세상인식 어디에서 이거? 조선에서. 이후에 있었던 후한노임 어디? 27년 이치오카에서. 그지? 교토 가서 유치장에 갇히게 되죠? 차별. 한때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조선인으로 살고 독립운동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 하지만 어떻게 하는 방법이 몰랐어.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일본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고 뭐뭐 하니까 상해로 가면서 누구의 어떤 이름을 가지고 가? 이봉창 이름을 가지게 되죠. 정체성을 확립하고 김구를 만나고 두려움 없는 삶의 각오를 하게 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조선인으로서 받는 차별과 그에 대한 심정 나오죠. 여기 승진, 이제 상여금 제도 이런 차이가 있죠. 조선인이라고 채용이 거부당하죠. 이런 거 통해서 자포자기하고 허무하고 잘못 불쌍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음 이봉창의 현실인식. 여기서는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이태원 전화를 본 적도 없고 일왕도 본 적이 없고 신일본인 조선 역사를 배운 일 없고 일본 역사를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자신은 신일본인으로 여기고 있지만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조선인이라 차별받는 현실에 괴로워하죠. 이렇게. 자, 이봉창의 태도 변화가 보자. 아까 했죠? 기회가 없었어. 조선인으로 살기로 했어. 그래서 후회해. 그래서 어떻게? 불경기가 있으니 상해로 가. 거기서 이봉창으로 결심을 하죠. 백정선을 만나서 실정을 알고 독립운동에 빠져들어서 거사를 치르게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